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맨날 계속 이야기 나오는 비아파트 전세 사기 이슈, 그리고 그 미래랑 정부의 목표가 그럼 무엇인가, 좀 이렇게 전세 사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서 비아파트라고 하면 빌라랑 오피스텔, 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갖고 왔고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이번 뉴스인데, 뭐, 아파트도 약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생겼고, 아파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뭐, 약 1000명, 938명이 추가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처벌해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처벌된 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 부산에서 180억 정도를 전세 사기를 했고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법정 최고형이 나온 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5년이 약한 건지 아니면 전세 사기가 센 건지 약간 이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법정 최고형이 같은 달에 또 한 번 나온 게 있거든요. 이번 달 뉴스에. 그게 네. 이 북한 지령문 받고 간첩 혐의를 한 네, 민노총 간부가 15년.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이 행동을 하는 것도 징역 15년이고 전세 사기가 지금 징역 15년 같은 레벨인가?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두 가지의 뉴스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둘 다 잘못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보자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단어나 워딩이 굉장히 세졌어요. 근데 전세 사기라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첫 시간에 옛날부터 내 집 없는 서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960년도. 네, 60년도에 네, 남의 집 뭐 변호사가 남의 집을 네, 세놓아서 변호사가 했다고 하죠. 68년도에도 외국인 상대로 또 사기를 쳤죠. 네, 문 씨네요. 문주복 씨. 그리고 73년도에도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네, 73년도에도 있었고요. 보시면 81년도에도 있었어요. 81년도에도 있었고, 네, 전세 사기, 160 몇 명 검은 거, 이렇게. 네, 9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사기 피하는 방법이라는 네,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뭐 2000년도에도 있었고, 그냥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 계속 갖고 오면 좀 뭐해서 일단 흑백 뉴스만 갖고 왔고, 보시면 이제 좀 최근 5년으로 보면 전세 사기 주의 지역 강서구 가양동, 화곡동 뭐 이런 데. 음. 네, 요 강서구 가양동 화곡동은 서울 전세 사기의 거의 메카입니다. 메카. 메카고 제일 많아요. 빌라 지역도 많고 제일 많죠. 여기 항상 여기 지역구가 진성준 의원인데 이번에 금투세라든지 이런 거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죠. 네, 변함이 없어요. 이런 데서나 좀 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도 깡통 전세 해서 뭐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있죠. 네, 이재명 뭐 이렇게 해서 피해 예방 나선다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쇼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쇼를 잘하는 건 개인적으로 좀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쇼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 정말로 전세 사기 안 나게끔 잘했나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경인일보잖아요. 네, 경인일보면 뭐 경기도 인천인데 22년도 결국에는 뭐 250억 수원 전세 사기. 저 수원도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청년들 1인 가구. 네. 그쪽에서 일만 하고 이제 주말에는 집으로 가고 이런 사람들 다 당했죠. 인천도 당했고. 네.
전세 사기 피해자 뭐 470명 추가 인정, 뭐 누적 1만 명.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 사기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 네,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한 60년 동안 전세 사기가 계속 있었고 어떤 정부도 이거를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막을 의지가 없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사기범들의 수법이 강해지거나 그러면 제 생각은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마약 혐의, 뭐 룸사롱 혐의 이런 이야기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고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똥통에 갔기 때문에 똥을 밟지 않았나? 라는 생각처럼 그럼 전세를 안 살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어, 좀 월세를 거주하고 그냥 내가 투자를 하나 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사기라는 건 정부 탓을 해봤자 60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좀 변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현 정부는 전세 사기라는 워딩을 굉장히 전 국민한테 알리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속내와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뭐 정부의 발표는 아니지만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걸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윤 정부 들어서서 공시가격 현실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제 강행을 했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야. 그럼 공시가격은 한 6, 7억 정도인데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에 거래되면 공시가격을 최소 9억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거고 강행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현재 윤 정부 때 요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이다. 이걸 좀 바꾸겠다라고 해서 좀 내렸고 그래서 이 공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어색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공시 가격이라는 거는 나라가 정해줘요. 나라가 그냥 이렇게 막 이 엄청 많은 집들을 다 그냥 한 번에 정해요. 뭐 어떻게 정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들만의 계산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로 그냥 정하는지는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시 가격을 정부가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취득세의 기준도 되고 재산세에는 종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기준도 되고 그 다음에 건보료를 내는 기준도 돼요.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이나 복지대상 뭐 재산 4억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재산의 기준도 돼요. 그리고 이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그 기준도 돼요. 공시가격이. 네. 그래서 공시가격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공시가격만 우리는 고칠 거야 라고 한다는 게 이것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분에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건보료도 영향이 있죠. 사실 건보료가 많이 빠지고 있고 연금도 맨날 부족하고 복지를 하기 위한 세금을 써야 되는데 세금도 부족하고 그 세금은 이 취득세, 종부세 이런 재산세에서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함부로 건든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을 문재인 정부 때는 미친 듯이 올렸고 현 정부에서는 좀 내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3년 5월 2일 날 전세 보증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공시가격 이제 이해되시죠? 공시가격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좋지 않았던 거죠. 지금 여기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 임대인 협회에서 나온 임대사업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전세 사기 잡는다고 전세 시장 다 죽인다. 네, 요걸 갖고 온 거거든요. 의무 보증 뭐 126% 폐지해 달라 이런 건데 왜 그러냐면 원래는 공시 가격이 뭐 예를 들면 2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전에 23년에 개편되기 이전에는 155%였어요. 그러면 공시 가격 2억에 곱하기 150%를
곱하면 3억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빌라 2억짜리에 거주를 하고 있어. 그러면 3억까지는 전세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네. 근데 정부가 126%로 이번에 바꿨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냥 4,800만 원 역전세가 확정인 거예요. 왜냐면 2억에서 126%로 전세 보증을 바꿔버리니까 기준이 바뀌었죠. 그러면 2억 5,200만 원이 됩니다. 네. 2억 5,200만 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4,800만 원이 역전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역전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보증률, 네, 공시 가격을 냅두고 보증률만 바꿔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공시 가격을 다운시켰죠. 결국에 이 2억이 150%에서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또 바뀌었어요. 정확히는 뭐 한 1억 8천, 뭐 한 10% 정도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8천에 126% 해버리면 이거는 더 작은 금액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저는 역전세를 강제로 좀 만들었다. 이거를 모르고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네.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제 기준에선 이거는 이해를 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서 또 정치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빌라를 거주하거나 흔히 말하는 아까 강서구, 가양동, 화곡동 이 빌라촌이 그냥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거의 맨날 경매 넘어가고 맨날 그냥 다 전세 사기 일어나고 막 이러는 곳인데 거의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국힘이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나? 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죽였나? 결국에는 소수를 죽이고 많은 걸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시 가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공시 가격을 적용하고 보증료를 내리면 역전세가 무조건 생긴다. 안 생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전세 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임대인 체납 공개 의무화를 합니다. 네, 이건 왜냐면 임대인이 세금을 잘 안 내면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가요. 압류가 돼서 이 집이 공매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집에 그 등기부등본을 보면 거기에 예를 들면 집주인이 카드값 미납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거를 제대로 상환을 안 한 거 이런 건 쓰여 있는데 세금 미납은 거기 등기부등본에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무조건 공개를 해라 라고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는 네,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거 지금 윗부분은 확정이 난 거고 아랫부분은 검토라고 되어 있죠. 검토는 전세 대출. 네, 전세 대출은 임차인이 받는 건데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 집주인도 신용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은퇴 자금이나 아니면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 뭐 6, 70대 어르신들인데 임대업을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아니면 뭐 요즘은 반전세도 있죠. 이런 돈으로 먹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평가를 하면 신용이 안 나와요. 왜냐면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신용평가를 해서 약간 연대보증을 세우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것 정말 좀 잘못된 네.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나온 거를 한번 저는 계속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힌트가 8월 8일에 이 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뭐 도대체 이 왜 뭐가 주거 안정인지 모르겠지만 뭐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해서 8월 8일 날 발표한 게 있습니다.
8월 8일 날 발표한 것 중 되게 많은 게 있는데 거기서 몇 개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걸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박상우 장관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간 임대, 기업형 민간 임대, 월세만 받는, 여기서 20년간 월세만 받는 민간 임대를 하겠다. 네. 네. 전세라는 단어가 없죠. 원래 임대 아파트는 거의 전세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다 전세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 전세를 빼고, 민간 임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정부가 이걸 해결 못 해줘? 그럼 전세를 살지 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너네가 전세를 안 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안 생기네?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안 생기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옳다 나쁘다까지는 뭐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전 세계의 전세 시스템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고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기 임대 주택은 이번에 이제 자기가 발표한 장기 임대 주택은 월세 베이스 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줄어든대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최근에 이야기를 했고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대출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 대출 규제를 만들어낸 이유가 가계부채라는 워딩이죠.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지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가계부채는 결국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가계부채를 줄이고 전세 사기 피해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세를 살지 마. 그러면 가계부채도 없어질 거야. 그리고 월세 베이스로 갈 거야. 그래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도 없어지겠지. 네,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제도를 좀 없애겠다는 목표가 있어 보여요. 네. 제가 볼 땐, 전세 제도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정책의 특징을 보면, 대규모로 운영을 하는,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법인 중심의 임대차 시장. 네.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 아까 민간 임대인데 기업형 민간 임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걸 또 보면 임대료 상한 규제를 완화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임대라는 단어는 그 뭐 민간 임대, 뭐 정부 임대 이런 임대라는 거는 임대료 상한 규제가 있어요. 얼마 이상 안 받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규제를 해놓으니까 회사들은 그러니까 기업은 수익이 나야 들어오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들어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임대료 상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료는 올라가겠죠. 네. 기업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진짜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게 맞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저가 첫 시간에 임대 아파트 살지 마 라고 해놓고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어불성설 아니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일단 저는 그러니까 무주택에서 1주택 되는 걸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이고 기업형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끼리 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기업형으로 움직이면 정말로 강력해져요. 네. 저희끼리 경쟁을 해야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고만고만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정말로 기업들이 돈을 부어서 저희까지 다 죽이고 일반 다주택자 다 죽여놓고 이 기업형이 움직여서 월세 자율화를 만든다? 그럼 월세 정말로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임대를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기업형 임대든 뭐 LH 임대든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전세로 해서 좀 저렴하게 사는 건 그래도 생활에 큰 타격은 없으니까 그거는 생활에 큰 타격이 없지만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이거는 생활에도 큰 타격이 생기죠. 근데 생활에 큰 타격이 생기면 결국엔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뭐 뉴욕이나 이런 데처럼 월세를 50%를 내요. 내 월급에. 그럼 내가 50% 갖고 공과금을 또 한 10% 내요. 그럼 난 40%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좀 그렇게 가는 추세 같다. 그러니까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고, 보시면 이미 사실은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모건 스탠리라는 기업도 지금 이렇게 오피스텔, 일단 아파트는 없는데 다 아파스텔이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인데 원룸을 약간 우리는 원룸 아니면 1.5룸 작은 거 오피스텔이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사이즈가 큰 거는 아파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건축법상은 둘 다 그냥 오피스텔이에요. 네, 네, 둘 다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렇게 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달러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외국 자본들이 들어온 건 여기 기사에 쓰여 있는 걸 제가 갖고 온 건데, 전세 계약이 주로 이루어졌던 국내 임대주택 시장이 1인 가구 증가랑 전세 사기 여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전세 사기는 아까 본 것처럼 60년, 7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정부의 전세 사기 워딩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세 사기에 두려움을 만들고, 난 전세 살면 큰일 나.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전세는 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을 준 거죠. 두려움을. 잘 모르지만 전세를 그냥 살면 사기를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기 때문에 난 월세로 갈 거야. 라고 사실 좀 강력하게 이동을 시킨 케이스거든요. 이번 22년도가. 근데 그거를 외국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이 파악을 한 거죠. 월세 위주로 바뀌는 현상을. 그래서 돈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결국에 기업은 돈이 된다고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외국 자본, 외국 기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정부도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정책을 실현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거를 좀 하고 싶은데 법은 바꿔야 되고, 요거는 항상 이제 현 정부의 이 경제적인 모든 빠져나갈 구멍은 우리는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해주지 않는다. 요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뭐랄까, 실망을 계속하면 희망이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 저는 약간의 희망이 조금 없는 게, 이 정책이나 경제를 보면 계속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법을 바꿔야 돼. 근데 민주당이 법을 안 바꿔줘.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다음에 총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행동을 지금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우리는 총선에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이길 수 있게끔, 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쇼맨십이 없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에는 외국 달러가 들어오거나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금투세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중과세 방지법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엔비디아, 뭐 애플, 뭐 이런 데 이렇게 미국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오른 걸로 수익을 낼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어디다 내요? 양도세 어디다 내요? 우리나라에 내죠.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왔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즉 거기서 벌었어도 우리한테 세금을 내요. 똑같아요. 이 외국 자본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본국에 소득세를 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세가 더 강력해지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 이렇게만 보셔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연속해서 보시니까. 공시 가격의 112%까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아까 2억일 때 150%였을 때 전세가 3억이었어요. 그러면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그냥 이거 계산해서 전세 세팅을 해요. 네, 여기까지는 임차인이 허그한테 100% 보장을 받으니까 제가 혹여나 잘못해서 세금을 미납하거나 이러지 않고 대출받은 거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낼 돈을 잘 내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바꾸는 순간 저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그냥 4,800만 원 역전세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임차인은 이제 이거밖에 안전하게 보험을 못 드니까. 근데 이걸 또 내린대요. 112%까지. 그러면 7,600만 원 역전세가 확정나요. 이 뉴스가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그냥 결국엔 앞서 8월 8일 해갖고 민간 임대를 만들겠다. 월세를 이렇게 좀 하겠다. 전세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박상호 장관의 그 계획하고 이거하고 같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전세를 없애겠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걸 연속으로 보면 그냥 전세는 없애겠다. 이게 그냥 정부의 목표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도 좀 웃긴 게 저 뉴스 112% 보증 축소로 뉴스를 한번 던져놓고 지금 임대인 협회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스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기자분들이 다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라든지 아니면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이제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정부 때는 단톡방에서 아파트 어디 오를 거다 거론만 해도 그거 잡아가겠다 그랬거든요, 사실.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현재 아니지만 그걸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약간 간보기를 하고 있다. 제가 볼 땐 일단 허그 보증 112% 한번 던져봐.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126%까지는 이 126%대는 막 사람들이 반항을 해도 잘 안 먹혔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던 추세라 빌라도 그럼 떨어지는 게 맞지라는 약간 느낌으로 가고 그때는 또 공시 가격도 내렸고 허그 보증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공시 가격을 내리면 재산세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공시 가격의 126%를 하거나 말거나 이거에 대한 거를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 오히려 혜택이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112%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공시 가격이 내년에 오를 거예요. 내년에 좀 오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조금 덜 냈던 사람들이 재산세가 지금 오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봤었는데 또 피해를 봐야 되고 지금 사실 뉴스로 많이 안 나왔지만 임대사업자들 중에서 이 126%로 바뀌는 순간 파산을 하고 극단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건 뉴스에 나오지 않죠. 네. 왜냐면 몇 없으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비해선 몇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좀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전세 계약을 112%로 하면 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69%가 가입이 안 된대요. 결국에는 69%는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현재 이 허그 보증을 하고 있는 나는 보증보험 들었어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의 69%는 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항상 좀 궁금한 건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돌려보면 이거는 통계로만 그냥 엑셀로만 돌려봐도 답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안 하고 왜 하나? 아니면 해보고 간보기를 하나? 저는 솔직히 해보고 간보기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간보기 했는데 좀 좋지 않았으니까 네, 좀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죠. 그래서 현 정부의 움직임을 약간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22년도에 정부가 바뀌었고 원희룡 국토교통장관이 공시가격을 내리고 전세 보증보험료를 내렸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내리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 많아졌죠. 재산세를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좋아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랑? 뭐 민주당이나 좌파 사람들이랑. 네. 왜냐면 내가 받는 것만 좋아해요. 네. 임대사업자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제가 22년도 때 다른 데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좀 나쁘다고. 네. 모를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혜택 받는 건 너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네. 다행이다. 이러고 마는 거죠. 내가 죽는 거 아니네. 다행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두려움을 만들죠. 공포를 만들어내요. 임차인들한테. 그래서 이 빌라 전세 수요를 아파트로 이동을 시킵니다. 네. 아파트로 이동을 시키죠. 빌라 사니까 이렇게 되네. 아파트는 괜찮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파트로 이동을 시켜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임대 사업,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인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빌라 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혜택이 많아진 거죠.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는 떨어졌어.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산세도 떨어진 거, 뭐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가격이 좀 방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누군가 더 들어와야 돼? 누가 들어와? 빌라 살고 있던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사람들이 아파트로 들어온다.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냈죠. 근데 월세 이동도 많아졌죠. 네. 월세가 그러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월세가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결국엔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호 이제 또 국토장관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면 전세를 폐지하겠다. 전세 폐지를 가속화하겠다. 네, 원희룡이 했던 전세를 두렵게 만들어서 내가 전세 사는 거는 너무 무서워 라고 만들어서 전세를 못 살게 만드는, 자발적으로 전세를 못 살게 만드는 걸 한번 했고, 이거를 바톤을 이어받은 현 국토부 장관이 체계적으로 폐지를 시키겠다 했죠. 네, 체계적으로 폐지를 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월세 가격도 상승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주는 건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이만큼 줄었다라고 하는 숫자를 보여주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네. 본인의 타당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계부채가 올랐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낼 거야. 그냥 가계부채라는 단어만 넣으면 전세인지 아닌지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모르니까. 그리고 기업 부채 증가율도 완화할 거야. 어떻게? 외국 자본 들어오면 되지. 네.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저보다 더 경제나 이런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건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꾸준히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뭐 자격 완화를 하겠다를 했는데, 정부가 이거는 뭐 현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계속 하고 있던 건데, 이게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택지 개발 할 때마다 임대주택을 좀 확대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뭐 15층짜리 옛날 주공 아파트를 허물고 이제 막 40층, 50층을 만들 때 여기에 뭐 15%, 20%는 임대주택을 넣어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정부가 꽂아 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임대주택은 LH고 LH는 정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주택의 사유화를 막는다는 이야기로
주택을 좀 정부가 가져가는 행위죠. 정부가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뭐 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뭐 고양시 이쪽 의정부 그다음에 의왕 뭐 여기 이제 서울은 유일하게 서초동 서리풀 그 뭐 2만 가구 이렇게 딱 제가 발표해놨는데 2만 가구는 여기 그린벨트를 풀면서 개발하지 못했던 2만 가구의 땅을 임대로 공급을 하면 정부가 2만 가구만큼의 땅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린벨트의 땅을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정부는 땅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를 정부가 계속 가져가요. 그러면 조금 남아있는 게 일반인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 거, 결국 공급과 수요인데 우리 그러니까 정부 거를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서 일반인들 거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사실 힘들죠. 결국에 계속 이렇게 힘들게 몰고 가서 임대주택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거고 정부의 뭐랄까 제가 보는 정부는 내 손 안에서 움직이길 원해요. 네. 근데 제가 원하는 정부는 정부가 내 손 안에서 국민들이 움직이길 원한다기보단 좀 질서를 좀 잘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싱가포르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싱가포르는 공무원 연봉이 한 우리나라 대기업 대리 정도 연봉이 공무원 초봉 정도 돼요. 대신 잘못하면 3대를 거의 멸하다시피 뭐 모든 재산 압류하고 네, 다 국가로 갖고 가고 뭐 잘못하면 그냥 경찰 같은 경우도 직책 박탈 뭐 이제 뭐 공무원 못해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만드는 거죠. 좀 전세 두려움 이런 거 말고 좀 이런 정말로 이런 공정 질서에 좀 두려움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네,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윗물이 맑지 않으니 네, 국회의원부터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거라고 하잖아요. 이 주택은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사거나 안 사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집은 내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거나 임대인으로 거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 포지션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임대 시장에 대해서는 좀 항상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조금 네, 같이 보시면 외국 사례를 민주당이 좋아하는 이렇게 좀 갖고 와봤어요. 민주당이 이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통제제도 오래전 뭐 해외에서는 옛날부터 운영을 했다라고 이제 해외 사례를 들어서 외국도 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라는 이제 명분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 박주민이 만들어냈죠. 본인은 네, 임대료 폭등을 이 정책을 만들기 한 달 전에 네, 한 20% 이상 임차료를 올려서 받고 홍남기 그 당시에 정체부총리도 이거 그때 이야기해드렸죠.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렸을 때도 네, 전세 가격이 뛴 거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도 안정되지 않는다는 걸 한 거죠. 그래서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유럽에 있는 거를 보고 따라 했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문도 있는데 원문을 굳이 막 어려운 원문을 막 구글 번역해갖고 갖고 오지 않고 그냥 쉽게 예능만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JTBC에서 방송한 톡파원 25시라는 네, 약간 여행 프로입니다. 여행 프로. 근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네, 일단 월세인데 어떤 월세? 비싼 월세. 비싼 월세. 비싼 월세에 계약하려면 세입자의 소득이 높아야 된대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데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집계약 시 6개월치 월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가 뭐라 그랬죠? 임대인의 네, 세금 납부를 임차인한테 내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를 임차인한테 줘요.
내 집을 빌려주고 내가 재산세를 내는데 임차인한테 저는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임차인한테 제가 제 세금 명세서를 주거든요. 그리고 전세 대출 받을 때 제가 신용평가를 받으래요. 임대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집을 빌려주고 재산세를 내가 내는데 이런 현상인데 외국에선 임차인의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데 집을 어떻게 빌려줘요? 이상한가요? 왜 이상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때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릴 때 소득명세서를 내요. 네. 직장 가입자는 어떤 직장인지를 내요. 우리가 소득, 사업자야? 그럼 사업소득세 얼마 벌었는지를 내요. 그래야 은행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를 벌고 있네? 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말했던 독일.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반려동물 키울 건지, 아끼는 연주를 하는지,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직할 때도 이렇잖아요.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잖아요. 이 전집의 계약 해지 날짜 종료를 보고 이 전 집주인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을 깨끗하게 내가 쓰겠다. 집주인한테 어필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면접을 보는 거죠. 이게 현재 독일입니다. 네. 민주당이 말한 독일이 이래요. 왜냐하면 임차인, 세입자 보호법이 엄격하거든요. 독일이.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인은 그 엄격한 보호법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도 내 행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까지 보기도 한답니다. 이런 게 민주당이 말한 유럽 스타일이에요. 유럽 스타일.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무제한 갱신권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2년 살고 내가 2년 더 살게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독일은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무제한으로. 그리고 프랑스도 가능하고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는 퇴거를 못하고 네, 그다음에 초기 임대료 상한제죠. 초기 임대료 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 임대료로 이렇게 하다가 10년 동안 사신 분이 이번에 나갔어. 그러면 만약에 저는 10년 동안 바뀐 임대료 해서 주변 시세가 1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으면 이 3억에 맞춰서 임대료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옛날 걸로 하라는 거예요. 옛날 걸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임차인이 나가면 들어오겠다고 또 서로 싸우겠죠. 임차인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그래요. 네. 제가 계속 민주당만 욕했지만 민주당이 이런 거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건 유럽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기한이 지나도 퇴거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네. 못 나가게 임차인을 막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투표의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한데 투표를 해야 되지만 투표의 부작용이란 건 결국에는 다 표를 받기 위한 행위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무과실, 세입자, 퇴거 금지 추진, 집주인들 뭐래요? 월세 더 오를 거. 네, 결국 월세 더 오르겠죠. 네,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임대인인데 월세 안 올릴까요? 저는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현재 세계 트렌드다. 세계 트렌드가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민주당 이렇게만 하고 종북, 좌파, 중국 이렇게만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이제는 세계 트렌드로 좀 잘 잡혔다. 네. 그래서 좀 희망이 없었다. 저는 희망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좀 생겼다. 이분 덕분에. 네. 트럼프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네, 이분 덕분에 좀 열리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이분 공약 갖고,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는 여러 보고서 같은 거는 예측하는 거니까 말고 본인이 만든 사이트에 본인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분의 대표 키워드는 나 좌파 싫어예요. 네. 나 좌파 싫고 사회주의 싫어.
멸공 이거죠. 그래서 네, 이분의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